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과의 전쟁을 한 달 이상 계속할 능력이 있다면서 기간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중동에 있는 자국민들에게는 즉각 떠나라고 촉구할 정도인데요. 먼저 워싱턴 DC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호 특파원,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건 전쟁이 길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공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큰 파도는 일어나지 않았다. 곧 더 큰 것이 다가올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면서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특히 공중전과 달리 대규모 병력이 투입돼야 하고 그에 따른 미군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는 지상군 투입까지 언급한 것은 이란의 반격과 응전태세가 예상보다 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출구 전략 모색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4, 5주 정도로 예상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이 있다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도 합동 브리핑에서 전쟁 기간을 특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만큼 계속할 것이라고 동조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중동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건 전장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동 국가들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미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는 상업교통편을 이용한 즉시 출국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여행 경보 적용국은 이란을 비롯해 바레인과 쿠웨이트, 이집트, 레바논 등 14개국입니다. 실제로 중동 내 미국 대사관이 속속 폐쇄되거나 직원들의 철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앞으로 24시간 내에 미국이 공격 수위를 크게 높일 것이란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CNN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1차 공격으로 이란 방어력 약화라는 소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미사일 생산 시설, 무인 항공기와 해군 능력 파괴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미국은 이란 공습 이틀 동안 1,000여 곳이 넘는 목표물에 미사일과 폭탄 수만 발을 쏟아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출격했고 B-2 전략 폭격기뿐만 아니라 B-1 전폭기도 동원했습니다. 이란 함정 11척을 파괴했다며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김명우 기자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미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합니다. 미국은 개전 이틀 동안 이란에 투하한 미사일과 폭탄이 수만 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This was a massive, overwhelming attack across all domains of warfare, striking more than 1,000 targets in the first 24 hours. 미 항공모함 2대와 육상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 100대 이상이 출격했고 함정에선 이란 해군을 겨냥해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미 본토에서 출격한 B-2 전략 폭격기가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데 이어 B-1 전폭기도 가세했습니다. 미군은 군사작전 이틀 만에 오만만에서 활동하는 이란 함정 11척을 모두 파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수십 년간 오만만에서 국제해상 운송을 괴롭혔다며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되는 해역이라 이란의 원유 수송로 봉쇄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I was there for both. 과거 이라크 전쟁처럼 이란을 상대로 초장기전을 치를 생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이란도 반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자폭 드론과 미사일로 반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선박 모두를 공격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신들이 차량에서 옮겨지고 조문객들이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 10대 3명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국경 상공에선 이란 드론이 포착됩니다. An Iranian drone literally just flew directly over our heads from Iran into Iraq.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뒤 가장 강력한 엄포를 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란의 반격이 이스라엘 본토와 미군 기지를 넘어 요르단과 이라크 등 최소 9개국으로 번지면서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We're seeing growing numbers of Iranian drone attacks targeting what appears to be high-rise buildings in dense Gulf cities. 공항, 호텔 같은 민간 시설 피해가 잇따르자 걸프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란 국영 매체는 수십 대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이 보관된 대규모 지하 무기 터널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한 대당 3천만 원 정도의 저비용 자폭 드론을 대거 투입해 60억 원에 이르는 미국과 걸프 지역 국가들의 고비용 방공 미사일을 소진시키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란의 반격으로 미국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핀셋 타격에 맞서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미 대사관 등에 대한 보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피해 상황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مالكي عن تعرض السفارة الأمريكية في العاصمة الرياض لهجوم بمسيرتين بحسب التقديرات الأولية. 전날엔 쿠웨이트 수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이 걸프 연안국의 미군 주둔 기지와 외교시설 곳곳에 보복전을 펼치면서 미국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미군 아리프잔 기지는 자폭 드론 10여 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은 이라크 미군 기지를 상대로 하룻밤새 28건의 군사작전을 펼치고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일 기준 미군 전사자가 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4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이후 이란의 초기 공격을 받았던 시설에서 실종 장병 2명의 유해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추가 희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란의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But America will avenge their deaths and deliver the most punishing blow to the terrorists who. 미군 전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반전 여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란 내부의 공포와 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당국이 지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할 때처럼 인터넷망을 차단하면서 국내 사정을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각국에서는 탈출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는데 신은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에 폭격이 이어집니다. واقعا متاسفم چرا اینجوری دارن میکنن چرا این ملت ها دارن اینجوری از بین میبرن اون قبلش این بعدش 나흘째 계속된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이란의 일상은 멈춰섰습니다. 폭발과 화염은 흔한 일이 됐고 국영방송사가 공격받아 건물 일부와 송신탑이 파손됐습니다. آنتن شبکه رو زده هم و اینجا پدرم اینجا ساکن بوده ایشون خیلی مضطرب و نگران بود خدا رو شکر توی نقطه امن خونه. 이란 전역에선 당국이 정보 통제에 나서면서 해외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스타링크 단말기 등을 이용해 내부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란 권고가 내려진 테헤란에선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10-15 radəli olardı. Atış, yəni 4-5 dənə güclü partlayış səsləri eşitdik. Sonra mən getdim uşaqlarımı məktəbdən gətirəndə artıq gördüm internetdə yayıldı ki, bəs İsrail İrana hücum edib. 미군 거점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타격으로 전선은 중동 곳곳으로 넓어졌습니다. رايح صوب بيروت مش عارف بس لوين
몸은 나왔어도 막막하기만 한데 도로는 꽉 막히고 주유소엔 긴 줄이 늘어서는 등 이란을 포함한 중동 일대 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교전이 계속되면서 중동의 하늘길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이 묶인 승객들이 1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한국인 관광객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부자들은 전세기 탈출에 나선다는데 가격이 엄청납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 넘는 여행객들이 찾는 중동 지역의 허브 두바이 공항이 한산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하늘길이 마비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There's a lot more people in reception, asking questions, trying to find out what the latest is. It just feels as if people are now, right, this is real and I don't really like it. It's how it feels. 지난달 28일 전쟁 시작 이후 중동 지역에서 취소된 항공편은 만여 편에 달하고 여행객 100만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hope that this does end in the coming days, and that we can get a flight, ideally on Sunday, and if not, soon thereafter. 중동의 주요 공항들이 줄줄이 폐쇄된 가운데 부자들도 탈출 행렬에 합류하면서 사우디에서 유럽으로 가는 전세기 항공편 가격은 우리 돈 5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항공편으로 귀국 일정을 잡았던 우리 관광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대사관이라든가 또는 이 나라 정부에서는 노코멘트에 우리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항공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결정은 우리 항공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이 결정하는 거다.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심각한 항공 대란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있는 일부 우리 교민들도 정부 주도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장기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정부는 필요하면 군 수송기도 파견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 중동 지역에 머무는 우리 국민 규모 적지 않을 텐데요. 얼마나 됩니까? 네. 일반 여행객들을 포함해 현재 중동 13개국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국민은 총 2만 1,000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위험 지역인 이란과 이스라엘 교민 일부가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 60여 명, 이스라엘에 500여 명이 머물던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귀국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피 인원에는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 중인 이기재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녁에 재외 공관장 회의도 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금 전까지 이곳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교민 수송책 등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카타르하고 UAE 등의 몇몇 국가에 발이 묶여있는 여행객들이 계십니다. 또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오전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대응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을 영위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고 오후에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교민 상황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국정원은 24시간 비상 상황반을 가동하며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조해 교민 대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국가는 카타르와 오만 등 이란과 이스라엘과 인접한 주변 7개 국가로 여행경보가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때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걸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군사작전에 사용한 건지 황병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번 공습의 특징은 뭡니까? 네,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전과 AI 그리고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전이라는 건 어느 전쟁 때나 있던 것 아닙니까? 뭐가 좀 다릅니까? 네, 외신들은 이번 공습이 20여 년에 걸친 정보전의 산물이라고 분석합니다. 2001년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라고 지시한 이후 모사드와 같은 정보기관들은 관련 정보망을 확대했습니다. 이 덕분에 수도 테헤란의 CCTV까지 손바닥 보듯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경호원이 몇 시에 출근하고 어디로 퇴근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모사드 관계자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아는 것만큼 테헤란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력 하면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이번 공습은 이란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통상 미국의 대규모 공습은 심야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이례적으로 대낮 작전을 펼친 겁니다. 이유는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이란의 수뇌부 인사들이 오전 회의에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메네이가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걸 미리 파악하면서 작전 개시를 당초 심야 시간에서 오전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AI였거든요. 이번에 AI를 전쟁에 활용했다는 겁니까? 네, 미국이 이번 작전에서 활용한 AI 모델은 엔트로픽의 클로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공습에서 정보평가, 목표물 식별, 전장 시뮬레이션 수행 등의 AI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1월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때도 클로드를 활용했습니다. 다만 사용 방식을 두고 미 국방부와 엔트로픽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했지만 엔트로픽은 대규모 감시나 살상 무기 개발에 자사 기술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의 엔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했었는데 이번 이란 공습에 다시 활용한 겁니다. AI가 군사작전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특징, 사이버죠. 네, 하늘에서 전투기가 공습을 펼치는 동안 지상에선 이란의 정보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 펼쳐졌습니다. 정부 웹사이트, 국영 언론, 인터넷망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는 이른바 디지털 블랙아웃 상태를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비가 들어가 놓고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란의 인터넷 트래픽을 평소 100% 수준으로 본다면 공습 직후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외신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지털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리적인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나 기술 같은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잘 느낄 수가 있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중동 정세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여파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수가 급락하면서 공포지수는 폭등했는데 충격적인 증시 상황 이정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나흘 만에 문을 연 코스피. 장 초반 2% 넘게 빠졌지만 동학개미들의 반발 매수로 반등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점심 무렵 거래를 한때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결국 7% 넘게 폭락한 5,790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빠진 지수만 452포인트, 증시 역사상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지만 어제 쉰 우리 증시는 이틀치 충격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지수의 속도랑 지정학적 사태가 두 개가 변수가 맞물리면서 조정을 유발했고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속도 부담들을 덜고 가는 과정들이 좀 공포지수도 16% 넘게 폭등하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도 10% 안팎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방산과 정유, 해운주들은 급등했습니다. 외국인이 5조 원 넘게 팔아치웠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26원 올라 1,466원까지 치솟았고 한국거래소 금현물도 4% 넘게 뛰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오래가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지만 이게 고객 예탁금이 이전과 다른 것은 111조가 넘었고 또 전부 끌어모으면 한 200조 가까이 마중물 역할이 있다는 것 따라서 하단은 분명히 견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만큼 조정폭도 상대적으로 더 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중동이 흔들리면 국제유가가 요동칩니다. 오늘 하루만 6% 넘게 올랐다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수준인 배럴당 $100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석유를 원료로 쓰는 업종은 물론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전기 사용 비중이 큰 업종들까지 비상입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게소 출구가 막힐 정도로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연료 탱크를 채우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합니다.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오늘 많이 넣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가득 채우는. 네네.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제 기약이 없으니까.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개시된 후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6% 넘게 뛰어 배럴당 $80에 근접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도 급등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 역시 국제유가 인상분이 다 반영되기 전인데도 껑충 뛰어 1,800원 선에 근접했습니다. 중동산 원유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유가는 지금보다 40% 더 올라 $100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특히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는 원가와 물류 비용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이게 또 환율 방어에도 좀 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네네. 국내 물가 관리도 잘 안 되고 석유화학 산업 쪽의 구조조정이 좀 아무래도 AI 산업 급성장에 따라 생산 시설을 대폭 늘리고 있는 반도체 업계 역시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경우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은 중동 주재원들을 인접국으로 대피시키고 사태 장기화를 대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1억 원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선 서울시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미영 기자, 심사 결과는 아직입니까? 네,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을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따로 수감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오전 10시, 강 의원은 낮 2시 30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혐의와 관련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은 공천의 대가가 맞습니까? 강선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하게 만든 것 같습니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 받으신 것 같습니까? 경찰은 두 사람이 구속될 경우 최대 10일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네, 이번 구속 심사의 쟁점은 뭔가요? 네, 두 사람이 주고받은 1억 원이 김 전 시의원의 공천 대가인지 그리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1억 원 헌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대가로 시의원에 당수 공천됐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는데요. 강 의원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인 줄 몰랐고 나중에 알고 나서 반환했다며 공천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관련 녹취록이 보도되자 수사 직전 미국으로 출국했고 메신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앤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전 시의원 측은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서를 낸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준 의혹을 받는 전직 동작구의원이 현금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500만 원 현금 뭉치 2개를 신문지로 감싸서 김 의원 측근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낸 혐의로 입건된 전직 동작구 의원 전모 씨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0년 3월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1,000만 원을 전달했고 3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전 씨는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김 의원의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에게 5만 원권 현금 500만 원씩 두 묶음을 신문지로 싸 차량 창문을 통해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의장은 전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거절했기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진술이 엇갈리는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2시간가량 대질 조사를 했습니다. 김 의원이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을 두고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법관들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쓴소리도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개편 3법 국회 통과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 개편의 명분으로 삼은 사법부 불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사법 불신의 원흉 책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6년 임기를 마친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후임 대법관으로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공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 통과에 항의하며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청와대까지 침묵 행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 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100여 명이 국회 앞 계단에 모여 사법 3법 규탄 구호를 외칩니다. 상권 분립하게 당장 중단하라! 장동혁 대표는 사법 3법이 이재명 정부가 독재로 가는 마지막 열쇠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다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입니다. 출정식을 마친 야당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 행진에 나섰습니다. 여의도에서 마포,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3시간 동안 10km 구간을 걸으며 여론에 직접 호소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장애 집회에 나선 건 지난해 9월 야당 탄압 규탄 집회를 벌인 지 반년여 만입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 도착한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세계 법안만큼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만 청와대에서 규탄 행사장을 찾은 참모는 없었습니다. 반면 법 여권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정리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진 사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내일 조 대법원장 탄핵안 공청회를 열 계획인데 이성윤 최고위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오늘 밤하늘에 이렇게 붉은 달이 떴는데 보셨는지요? 정월 대보름과 개기월식이 36년 만에 겹치면서 신비로운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과천에 있는 국립과학관에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배 기자, 지금도 달이 보입니까? 네, 완전히 붉은 달은 밤 8시 4분쯤 모습을 드러내 조금 전인 9시 3분까지 1시간가량 그 모습을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는 보시다시피 환하고 노란 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개기월식이 나타난 건 1990년 이후 36년 만인데 붉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시민들이 잇따랐습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월식은 저녁 6시 50분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8시 4분,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지구 대기를 통과한 햇빛의 영향으로 전체가 붉은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달은 8시 33분 절정을 이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와 호주, 아메리카 대륙 등에서도 관측됐습니다. 시민들은 붉은 달과 함께하는 특별한 정월 대보름을 만끽했습니다. 블러드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좀 그걸 보러 왔고요. 보면서 이제 26년도 새해에 한번 소망을 좀 잘 이뤄보고자. 천문학을 지망하고 있거든요. 천문학자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달에게 소원을 빌고. 다시 노란 보름달로 완전히 돌아가는 시각은 밤 10시 18분쯤으로 다음 개기월식은 내년 12월 31일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제 3월인데 강원산 간의 폭설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눈에 차가 파묻히고 걷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불편이 컸습니다. 대신 봄철 산불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산간 마을이 새하얀 겨울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고속도로만 제 모습이고 주변 산림과 농경지, 집들까지 모두 흰눈에 덮였습니다. 도로 갓길에 세워둔 차량은 완전히 파묻혀 삽으로 1시간 넘게 눈을 퍼냈는데도 겨우 앞바퀴만 보입니다. 하룻밤 지나고 오니까 이렇게 된 거야. 고립을 피한 차량은 눈길에 미끄러질까 사람들이 양쪽에서 붙잡고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음식 배달은 아예 차를 두고 걸어서 다닙니다. 차가 못 올라가서 제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차가 못 올라가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제설을 기다리지 못한 주민들은 대형 농기계를 끌고 나왔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인력으로 치지 못하니까 이 농기계로 치면은. 눈을 지워 한 곳에 모았더니 이렇게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쌓였습니다. 대설특보 속에 오늘까지 이틀 동안 내린 눈은 향로봉 65.4cm, 진부령 61.1cm, 대관령 40.2cm 등입니다. 습설에 우려했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 산불 발생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폭설이지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눈으로 인해 가지고 가뭄에 큰 도움이 돼 가지고 산불 걱정은 좀 덜은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산간에는 오는 6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최대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후 현금을 건네며 무마를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음주운전에 더해 뇌물 공여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황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 앞을 그대로 지나가자 경광봉을 든 경찰관이 뛰어가고 순찰차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차량을 따라잡은 경찰이 여성 운전자를 내리게 합니다. 여성은 음주 단속을 피해 약 200m 넘게 도주하다 이곳 신호에 막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부는 신용만 할 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했습니다. 1차 측정 거부가 되었고 2차 측정에 당해서도 의도적인 모습이. 결국 경찰은 체열 측정을 위해 여성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경찰관 다리 위에 29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갑자기 운전자가 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돈 뭉치를 올려놨습니다. 깜짝 놀랐고 병원에 도착을 해서도 돈 뭉치를 또 올려놨습니다. 체혈 측정 결과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음주운전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황재용입니다. 요즘 AI 인프라 설치로 구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도 많은데 택지 개발지구로 돌면서 지하에 매설된 구리 전선을 훔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한전 직원이라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전 직원들이 맨홀 뚜껑을 열고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저쪽 끊겼어. 이 차이 말단인 것 같고. 지하에 매설된 구리 전선을 누군가 절단해 가져간 겁니다. 이런 피해는 안성 택지 개발지구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대범하게도 대낮에 구리 전선을 훔쳤는데 대형 절단기를 트럭에 싣는 모습이 주변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적재하면 이게 실려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선 자른 게. 절도범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처음엔 한전 직원이라고 태연하게 발뺌을 했습니다. 전력 공급선을 자른 거죠. 자기 한전 직원인데 봉사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압수된 구리 전선만 200여 미터. 최근 구리 가격이 치솟아 시세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과거 택지개발지구에서 근무해 현장 지리와 구조에 익숙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수교 77주년을 맞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원전과 방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동행 취재 중인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말라카냥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부부가 맞습니다. 21발의 예포와 함께 애국가가 연주됩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만난 두 정상은 급변하는 경제 안보 환경 속에서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We agree that we have made significant strides in advancing and deepening our bilateral cooperation towards the attainment of our mutually beneficial goals. 두 정상은 또 방산과 조선, 원전 분야 등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984년 완공 이후 40년 넘게 멈춰있는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가동 사업과 신규 원전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국이 첨단 시설, 필리핀이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를 위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3월 3일은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를 맺은 지 정확히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이어온 경제적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마닐라에서 TV조선 서준민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못지않게 큰 관심을 끄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죠.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곳에서만 5선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남준 전 대변인, 이틀 새 나란히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누가 공천장을 받느냐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징계 정치로 내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박수를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무죄를 확정받고 복당한 지 나흘 만에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 겁니다. 조국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시점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재명 정부에 하나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자세로. 어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저와 한 정치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책 속에도 다 담기지 않을 만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엔 지방선거 후보군 중 찐 명으로 꼽히는 박찬대, 한준호 의원과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의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사실상 양보했던 송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 전 대변인 중 누가 인천 계양을 공천장을 받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이른바 뉴 이재명과 친 정청래로 갈라지는 상황이라 정 대표로선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주요 격전지 후보군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당권파 원외위원장들이 한동훈 전 대표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 등 8명을 윤리위에 제소하며 또다시 징계 정국에 불이 붙는 형국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왕의 남자들 어디로입니다. 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 인사들이 어디에 출마할 거냐, 뭐 그 이야기인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부터 살펴보자면 이 대통령이 직접 일 잘한다고 칭찬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주자로 나섰는데요.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박홍근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요. 박용진 전 의원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갔습니다. 네. 유력 경쟁자들이 모두 정리가 돼버린 거죠. 네. 또 정 구청장 선거 캠프엔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친명 핵심 이해식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확실한 찐명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인천에서도 핵심 친명인 박찬대 의원이 김교흥 의원의 양보를 얻어내면서 일찌감치 후보 자리를 찜했습니다. 네. 경기도가 치열한데요. 네. 한준호 의원이 친명 대표주자를 자임하고 나섰는데 여기 나온 사람들 몇 면이 만만치 않습니다. 추미애 의원, 네. 또 김동연 현 지사 아주 치열한 일전이 예상이 됩니다. 뭐 강원도에선 이광재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일찌감치 우상호 전 정무수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자, 근데 충청과 호남, 대구, 부산도 있잖아요. 거기는 네. 어떻습니까? 네, 거기는 지금 지역 통합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 민주당은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두 지역 통합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두 지역 다 통합이 된다고 하면 대전, 충남엔 1호 왕의 남자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김부겸 전 총리는 경북과 대구가 합쳐지면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출마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반대가 되면 통합이 무산되면 예. 두 사람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겠죠. 그러겠네요. 네, 이 광주 전남에선 이 현역 단체장을 제외한다면 친명 인사 중에선 민영배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출마가 마지막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예. 부산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던 전재수 의원이 뭐 수사는 받고 있지만 출마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예, 수사가 뭐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조금 전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김남준 전 대변인 이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거리, 친분 관계만 본다면 김남준 전 대변인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명심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원래 개항을 터줏대감은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이 대통령한테 물려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이 지금 뭐 동시에 북콘서트 열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경선으로 맞붙어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사정 교통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박찬대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호남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사실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상당히 은인 같은 그런 맞습니다. 바람인데 빚이 말이죠. 있죠. 네. 네. 자, 여권은 이제 공천이 급물살을 타는데 야권 상황 참 답답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특별한 진전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아마도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이 인물난 이런 것 때문에 공천 작업이 더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부는 그동안에 현역 단체장 용퇴하라, 또 뉴페이스 영입하겠다, 그리고 박진감 있는 오디션식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뭐 붐업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수도권에선 새로운 후보군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텃밭인 대구 경북은 통합 문제 때문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예. 부산 경남은 지지율 하락 때문에 위기감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도 좀 관심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출마 여부는 여전히 진행형이라 지금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와 부산 양쪽의 보궐선거 지역을 저울질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대구, 부산시장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어느 지역을 갈 거냐 정한다는데 마음속엔 부산이 더 좋고 현실 가능성은 대구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지금 전북, 군산, 경기도의 일부 보선 지역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다 뭐 이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또 조국
대표는 민주당하고 정면 대결해서 이기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부익부 빈익빈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페이트 잘 들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에는 무려 26만 명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안전관리가 최대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기획사 하이브가 가져온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며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최고 명소인 광화문 광장.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21일, 광장은 보라색으로 물듭니다. I think it will be a very good performance. So I think there will be a lot of foreigners who come because, as we all know, BTS has a lot of international fans. 주최 측인 하이브는 정부 서울청사 앞 무대에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총 2만 7천 개의 좌석과 스탠딩석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팬들도 공연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최대인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시는 하이브가 제출한 안전대책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26만 명이 동시에 퇴장하지 않도록 하는 분산책과 약 900개의 개방 화장실 등 관객 동선에 맞춘 편의시설 설치 계획,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지하철 1, 2, 3, 5호선이 광화문 광장과 가까운 역에 정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이라든가 보행자들께 불편을 드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경찰청과 사전에 잘 효율적인 협조를 통해 오는 11일에는 정부 유관부처와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합니다. TV조선 구자혁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이 수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알고 셈을 하는 일, 그건 인간이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Each pebble represented one sheep that using one pebble for each object became way too clumsy.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을 위해 주판이 탄생했습니다. 상인들에게는 필수품이었죠. 그래서 나온 말, 주판알 튕긴답니다. 손익을 따져 계산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장사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란 일도 그래야 할까요?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슷한 대구 경북 통합법은 불발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으려면 이달 초까지는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글쎄요. 왜 세 쌍둥이 중에서 유독 광주 전남만 처리한 것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탓합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안 해줄 모양새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여야가 이럴 일인가 싶습니다. 왜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멈춘 지역에 소멸을 막기 위해 나섰던 것 아닙니까? 국가적 전략이 선거 때문인지 입속 챙기기로 변질됐습니다. 당선 유불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조건 달게나 하는 식으로 무슨 백년 대계를 꿈꾸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개인보다 우선이고 전체가 부분보다 앞선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든 국민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직을 맡은 정치인이라면 전체의 이익을 부분보다 앞세워야 합니다. 주판은 상인 머리 위에 있어야지 지도자의 책상에 놓일 건 아닙니다. 지역을 살리자는 원대한 목표가 표 계산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때 사라지는 건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나라 전체일지 모릅니다. 제발 좀 애국합시다. 3월 3일 윤종호 앵커 칼럼 계산만 해서야였습니다.
강원 산지는 이틀째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내일도 평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겠지만 중부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호남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밤의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도, 춘천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1도, 광주 14도, 부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해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 전국에 또 한 번 비나 눈이 내리고 난 뒤 주말 동안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